순백의 웨딩드레스는 한서연의 몸을 정교하게 감쌌지만 그 무게는 납덩이처럼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웅장한 결혼식장은 현실감 없이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하객들의 소공어림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명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값비싼 꽃들이 내뿜는 진한 향기는 오히려 숨을 막히게 했다. 서연은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영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위 검은 턱시도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의 신랑, 진성그룹의 총수 강태준.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강태준의 계모이자 진성그룹의 안주인 박화영 회장의 작품이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진성그룹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자 박화영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해왔다.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그녀의 딸인 서연이 식물인간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딸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절벽 끝에 내몰린 가족 앞에서 서연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삶을 팔아넘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순순히 그들의 장기말이 되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쓸모없고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림받는 것뿐이었다. 주례사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신부 한서연 양은 신랑 강태준 군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영원히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까?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박화영의 눈에서는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은근한 경고의 빛이 번뜩였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텅 빈 허공을 향해 생긋 웃었다. 네, 당연하죠. 저기 날아다니는 나비들도 축복해주고 있는걸요. 팔랑팔랑.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식장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다. 하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고 박화영의 얼굴은 굳어졌다. 서연의 미친 척하는 연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 연장은 서연의 동무대였다. 그녀는 값비싼 샴페인 타워 앞에서 갑자기 박수를 치며 어린아이처럼 깔깔 웃는가 하면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는 재계 인사들 사이를 휘젓고 다니며 아무에게나 말을 걸었다. 아저씨, 넥타이가 꼭 우리 집 강아지 목줄 같아요. 예쁘다. 거물급 정치인의 면전에 대고 천진난만하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화영은 교양 있는 미소 뒤로 이를 악물고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다들 저를 좋아하는데요. 분위기 최고잖아요. 서연은 능청스럽게 대꾸하며 오히려 보란 듯이 테이블 위의 케이크를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다. 크림이 입가와 손에 잔뜩 묻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진성그룹의 새 며느리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박화영과 그녀의 아들 강민혁 부사장은 하객들에게 변명을 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강민혁은 혐오스럽다는 듯 서연을 쳐다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런 모자란 여자가 형의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보였다. 저런 여자라면 형의 재산을 관리하기는커녕 자신의 앞가림도 못할 테니 모든 것이 자신과 어머니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 확신했다. 서연은 그들의 경멸과 안도가 뒤섞인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연기가 성공적이라는 사실에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다. 더 미쳐야 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스스로 내쫓아 버리도록 만들어야 했다.
밤이 깊어지고 소란스러웠던 피로연도 막을 내렸다. 서연은 메이드의 안내에 따라 거대한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부부 침실로 이끌렸다. 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걷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방은 왕실의 침실이라 해도 믿을 만큼 넓고 화려했지만 서연에게는 금박을 두른 감옥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간호사들과 집사들이 휠체어에 앉은 강태준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들은 익숙하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그를 침대에 옮겨 눕히고 각종 의료기기들을 확인했다. 삐삐 하는 단조로운 기계 음만이 방 안의 정막을 채웠다. 모든 정리가 끝나자 그들은 새 안주인에게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소리 없이 방을 나갔다. 드디어 방 안에는 서연과 강태준 단둘만이 남게 되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바보 같은 미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서 가장 먼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면을 벗어던진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분노, 그리고 처연함이 어려 있었다. 한참 동안 그녀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저 남자 때문에, 저 남자의 가족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끓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역시 피해자라는 생각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침대 셔츠를 입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내면에서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태준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물론 대답은 없었다. 당신은 참 편해 보여.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당신 세상은 고요하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었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눈꺼풀, 미동 없는 입술.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밀랍 인형에 가까웠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네 가족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를 미친 여자로 만들고 있어.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지옥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한다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조금만 더 강한 사람이었어도.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어 깨우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이 모든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원망과 울분을 쏟아낼 대상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몸을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의 뺨 위로 떨어질 뻔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남자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달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그의 길고 짙은 속눈썹이 다시 한번 경련하듯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로 들어 올려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검은 눈동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흐릿했던 초점은 이내 방 안의 유일한 사람,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한서연에게로 정확히 맞춰졌다. 그의 눈은 혼수 상태에 빠졌던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서늘하며 놀랍도록 총명한 빛을 띠고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어떻게? 왜? 지금?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없었다. 그녀의 모든 연기, 그녀의 처절한 계획, 그녀가 이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세운
유일한 희망이 눈앞에 이 남자, 강태준의 눈뜸과 함께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집요하게 그녀를 향해 있었다. 그 눈은 마치 그녀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삐삐삐. 옆에 있던 심박수 측정기의 기계음이 갑자기 불규칙하고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그의 것인지 아니면 그의 눈을 마주한 자신의 심장 소리인지 서연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움직였다. 어떤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성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고. 서연의 미친 연극과 그녀가 방금 쏟아낸 원망과 분노의 독백까지도. 서연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남자는 다시 한번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너무 작아서 거의 공기의 흐름처럼 느껴지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아들은 순간 서연의 심장은 그대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계속해. 그것은 명령이었다. 단순한 잠꼬대나 헛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자의 차갑고 이성적인 지시였다. 미친 척하는 연극을 계속하라는 의미였다. 서연은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인가? 적이란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아군이란 말인가? 그녀의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끝장났지만 동시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그녀의 결혼 첫날 밤에 깨어나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꿰뚫어 보고 심지어 그 비밀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쿵, 쿵, 쿵.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이 결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복잡한 게임의 시작이었음을 직감했다. 계속해. 그것은 지독히도 낮은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한서연의 귓가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침대 위의 남자를 응시했다. 강태준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그녀의 모든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공포가 온몸을 올감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절박한 영이, 경멸을 가장한 방어, 자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까지도.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서연은 생각했다. 박화영보다 더 교활하고 무서운 적을 만난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를 비웃고 조롱하고 마침내 개미처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나 강태준의 눈빛에서는 조롱이나 비웃음 대신 차가운 이성과 날카로운 분석의 빛이 감돌았다. 그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지만 시선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장악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다시 한번 힘겹게 입술을 열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박화영 앞에서처럼. 그는 서연의 연기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는 혼수 상태의 장막 뒤에서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반응이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마비된 듯한 몸을 억지로 움직여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려 바보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머, 인형이 말을 하네. 신기하다. 당신도 나랑 같이 놀래요? 최대한
순진무구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도록 목소리를 꾸며냈다. 하지만 강태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이 한순간 가늘어졌다. 마치 그녀의 어설픈 연기를 꾸짖는 듯 했다. 그런 연기는 그들 앞에서나 해. 내 앞에서는 시간 낭비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서연의 모든 방어막을 꿰뚫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제 연기는 무의미했다. 이 남자는 완벽한 관객이자 동시에 무대 뒤의 연출가였다. 서연은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부터? 강태준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눈을 감았다 떴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은 탓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에너지를 소모하는 듯 보였다. 사고 직후부터 의식은 있었다. 몸만 움직일 수 없었을 뿐.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계모인 박화영이 자신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는 음모, 그리고 그 음모의 희생양으로 팔려온 자기 자신의 처지까지도. 왜 이제 와서?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나왔다.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취급을 당하는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에요? 강태준의 시선이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다. 섣불리 깨어났다면 지금쯤 난 정말로 시체가 되어 있었을 거다. 박화영은 그런 여자야. 그는 자신의 상태가 적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눈과 귀, 그리고 손발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적들이 전혀 경계하지 않을, 그러면서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바로 그때 한서연이 미친 척 연기를 하며 이 집에 들어왔다. 박화영에게는 골칫덩거리였겠지만 강태준에게 그녀는 하늘이 내려준 기회였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거래를 하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처럼 계속 미친 척해. 그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여.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게 보고해. 박화영과 강민혁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전부. 서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당신을 믿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해야 하죠? 당신도 그들과 똑같은 강씨 집안 사람인데.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자주에 가까웠다. 지금 내게 그들과 같은 핏줄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어. 나는 그들에게 제거 대상 1호일 뿐이다. 우리의 적은 같아. 그의 말이 맞았다. 박화영의 입장에서 서연은 눈엣가시였고 강태준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장애물이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 가장 기묘한 형태의 운명 공동체였다. 당신이 얻는 건 뭔데? 서연은 그의 제안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했다. 나는 내 자리와 회사를 되찾는다. 그리고 너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연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자유를 얻게 될 거다. 자유. 그 한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이 일이 끝나면 위자료는 물론이고 내 가족의 빚을 모두 청산해주지. 그리고 네가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겠다. 깨끗하게 이혼해주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좋아. 이건 계약이야. 그의 제안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었다. 그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자신은 박화영의 손에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는가? 원래 계획대로 미친 척해서 쫓겨난다. 박화영 같은 여자가 순순히 자신을 놓아줄 리 없었다. 강태준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그녀를 정신병원에 감금해 버릴 가능성이 더 컸다.
결국 그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이 위험한 남자의 손을 잡고 더 위험한 적들과 싸우는 것. 계약 조건이 있어요.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내 가족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해요. 조하. 강태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지.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성립되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계약 부부가 아니라 생사를 함께하는 공범이 되었다. 어떻게 연락하죠? 항상 이렇게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서연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강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생각해 둔 듯했다. 내 손가락 아주 조금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눈을 감고 있을 때 네가 묻는 말에 검지를 한 번 움직이면 긍정, 두 번 움직이면 부정이다. 그리고 그는 시선으로 침대 옆 작은 스탠드를 가리켰다. 저 스탠드 갓 안쪽에 아주 작은 도청기가 있을 거다. 내가 이 방에서 듣는 모든 것은 내 충실한 비서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돼. 그와 연락할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의 치밀함에 서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단순히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혼수 상태 속에서 이미 모든 방역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의 지시대로 스탠드를 확인했다.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한 초소형 장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이제 통신수단까지 확보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며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왔다.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오자 강태준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다 됐다. 곧 간호사가 올 거야.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기억해, 한서연. 이제부터 너의 영예는 내 목숨값이야.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눈은 다시 초점을 잃었고 표정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식물인간의 그것으로 돌아갔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위해 들어왔다. 그 순간 서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천진난만한 소녀로 돌변했다. 그녀는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활짝 젖히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해가 떴어요. 참새가 노래해요. 우리 남편님도 얼른 일어나서 나랑 놀아야 하는데. 간호사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사모님, 회장님, 안정을 위해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심과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간호사 주변을 빙빙 돌며 춤을 췄다. 싫어요. 나는 지금 너무 신나요. 우리 남편님이랑 춤출 거예요. 그녀의 완벽한 영이 뒤로,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준의 검지손가락이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미세하게 단 한 번 까딱 움직였다. 그것은 그들의 첫 번째 비밀 신호이자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강태준과의 비밀 계약이 체결된 후 한서연의 하루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로 나뉘었다. 낮에 한서연은 철저히 망가진 인형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저택안을 목적 없이 배회하며 뜬금없이 노래를 부르거나 값비싼 도자기를 향해 말을 걸고 정원의 꽃들을 따다 머리에 잔뜩 꽂는 기행을 일삼았다. 밤의 한서연은 날카로운 첩보원이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녀는 강태준의 침실에서 숨을 죽인 채 낮 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속삭였다. 박화영의 통화 내용, 강민혁의 불평, 하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뒷이야기까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그러면 강태준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그녀에게 다음 행동을 지시했다. 그들의 소리 없는 대화는 방 안에 설치된 의료기기에 단조로운 기계음에 섞여 아무도 모르게 깊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거대한 식탁에는 어김없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화영은 우아하게 나이프를 놀리며 스테이크를 썰었고 강민혁은 지루하다는 듯 와인잔만 만지작거렸다. 서연은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깨뜨려야 할 자신의 임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고 박수를 짝 쳤다. 우와, 고기다. 그런데 왜 피가 나요? 아야 하겠다. 호 해줘야지. 호. 그녀는 자신의 접시에 있는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스테이크를 향해 입김을 불기 시작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에 강민혁의 미간이 노골적으로 구겨졌다. 형수님, 제발 식사 중에는 좀...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스테이크 조각을 포크로 찍어 그의 입 앞으로 들이밀었다. 민혁 도련님도 아, 해봐요. 내가 호 해줬으니까 이제 안 아파요. 맛있을 거야. 강민혁은 질색하며 고개를 뒤로 뺐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박화영의 얼굴도 싸늘하게 굳었다. 한서연, 내 자리에 앉지 못하겠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다. 왜요? 다 같이 먹으려고 그런 건데. 도련님은 나랑 밥 먹기 싫구나. 내가 미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입술을 삐죽였다. 결국 강민혁은 폭발했다. 그래, 싫다. 당신 같은 여자랑 겸상하는 것만으로도 토할 것 같다고. 저는가처럼 굴지 말고 썩 네 방으로 꺼져. 그의 폭언에 박화영마저 놀란 듯 그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식당을 뛰쳐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박화영이 강민혁을 꾸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니. 저런 애한테 뭘 바란다고. 서연은 눈물을 쏟아내는 척하며 방으로 달려갔지만 그녀의 입에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계획 성공이었다. 그들은 그녀를 더욱더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의 경계심이 허물어지자 정보는 생각보다 쉽게 흘러 들어왔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거실 소파에서 인형의 머리를 빗겨주는 척하고 있을 때 박화영이 근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제일건설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비자금 문제는 절대 수면 위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꼬리표 없는 돈으로 만들어야 해요. 서연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인형에게 말을 거는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릴리야, 우리 머리 예쁘게 따을까? 저기 무서운 할머니는 맨날 화만 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나 봐. 박화영은 혐오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흘끗 쳐다보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말을 이해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통화를 이어갔다. 제일건설, 비자금. 서연은 그 두 단어를 머릿속 깊이 새겼다. 또 한 번은 강민혁의 서재 근처를 어슬렁거릴 때였다. 그는 누군가와 격앙된 목소리로 다투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 돌리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습니까? 최 의원 쪽에서 자꾸 추가로 요구하면 나도 버틸 수가 없다고요. 서연은 일부러 복도에서 발을 헛디디는 척 요란하게 넘어졌다. 아야. 그녀의 비명에 강민혁이 신경질적으로 문을 벌컥 열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문지르고 있는 서연을 보자 그는 안심하며 혀를 찼다. 재수없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비 잡으려고 했는데 나비가 도망갔어요. 서연이 훌쩍이며 대답하자 강민혁은 경멸의 한숨을 내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최 의원. 또 하나의 중요한 조각을 손에 넣었다. 그날 밤 서연은 낮에 얻은 정보들을 강태준에게 모두 전달했다. 그녀의 속삭임을 듣는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거대한 분노와 차가운 결의가 들끓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보고가 끝나자 그의 검지손가락이 한 번 움직였다. 긍정. 그가 찾던 정보들이 맞다는 신호였다. 잠시 후 그는 다시 한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리고 또 한 번. 그것은 미리 약속된 신호였다. 내 서재로 가.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서재는 그가 쓰러진 이후로 박화영에 의해 폐쇄된 공간이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서연은 이내 결심을 굳혔다. 어차피 이 집에서 그녀의 목숨은 언제나 위태로웠다.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이상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태준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결심을 읽었는지 그는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다른 쪽 손의 약지 손가락을 아주 희미하게 단 한 번 움직였다. 그것은 약속된 신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고했다는 혹은 고맙다는 무언의 위로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 그녀의 연기를 알아주고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이 존재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다음 날 서연은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태준이 가장 아끼던 관상용 앵무새 루비의 세 장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녔다. 박화영이 거실에서 손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일부러 세 장 문을 활짝 열었다. 루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다. 어머, 루비가 날아가네. 루비야, 어디가? 서연은 과장된 몸짓으로 새를 쫓기 시작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루비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장식품들을 떨어뜨렸고 서연은 그 뒤를 쫓으며 비명을 질러댔다. 박화영의 손님은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화영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 혼란을 틈타 서연은 2층 복도 끝에 있는 강태준의 서재를 향해 달렸다. 루비야, 거기서. 그녀는 마치 앵무새가 서재로 들어간 것처럼 소리치며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하인들의 당황한 목소리와 박화영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왔지만 서연은 애써 무시했다. 마침내 그녀는 적의 심장부에 들어온 것이다. 강태준의 서재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거대한 원목 책상 위에는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전문 서적들이 분야별로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의 시간이 멈춘 이후로 방 안에는 얇은 먼지층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공간을 지배하는 차갑고 이성적인 기운만은 여전했다. 한서연은 문을 잠그자마자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꼈다. 박화영이 문을 열고 들이닥치기 전까지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밤새 손가락 신호로 알려준 위치를 기억해냈다. 오른쪽 세 번째 책장, 셰익스피어 전집 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책장 사이를 오가며 중얼거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혹시라도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를 대비한 연기였다. 그녀는 셰익스피어 전집을 꺼내 들었다. 책 뒤의 벽면에는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비밀번호는 강태준의 생일.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암호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제일건설 프로젝트라고 적힌 푸른색 파일을 찾아 빠르게 꺼내 들었다. 시간이 없었다. 서류를 전부 읽고 분석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기억력과 분석력을 믿는 대신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했다. 휴대폰을 꺼내들어 무음 카메라 앱을 실행했다. 그리고 계약서, 자금 이체 내역서, 내부 보고서 등 중요한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흔들림 없이 찍기 시작했다. 찰칵, 찰칵. 소리 없는 셔터음이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다급하게 울렸다. 정신없이 서류를 촬영하던 그때 문 밖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뭘 하는 개냐? 당장 문 열지 못해. 박화영이었다. 곧이어 열쇠를 찾는 소리와 문고리가 덜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연은 마지막 장을 찍자마자 파일을 금고에 다시 넣고 문을 닫았다. 셰익스피어 전집을 제자리에 꽂아 넣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박화영과 집사, 그리고 하인 몇몇이 서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행동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커다란 지구본을 힘껏 밀어버렸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지구본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책상 위의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서연은 그 한가운데 주저앉아 박수를 치며 해맑게 웃었다. 와, 터졌다. 지구가 터졌어요. 재밌다. 박화영의 입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와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손을 뻗었지만 그녀의 텅 빈 눈과 바보 같은 웃음을 보자 이내 기가 막힌다는 듯 손을 내렸다. 정말이지 구제불능이로구나. 그녀는 정신 나간 며느리를 상대하는 것보다 당장 이 난장판을 수습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 내년은 당장 방으로 끌고 가. 그리고 여기는 깨끗하게 치워. 물건 하나라도 없어지면 너희들 목이야. 하인들이 달려들어 서연의 양팔을 붙잡았다. 서연은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다. 지구가 빵 하고 터졌네.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누구도 그녀가 방금 전까지 이 방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훔쳐보고 있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낮에 찍은 사진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금융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복잡한 숫자들과 조항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다. 제일건설이 하청을 준 SG 파트너스라는 회사.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지급된 공사 대금의 규모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다. 서연은 즉시 인터넷으로 SG 파트너스를 검색했다. 주소지는 싱가포르의 한 우편함 대여 업체였고 법인 등기부에는 유령 인물들의 이름만 올라와 있었다. 강민혁이 말했던 싱가포르 페이퍼 컴퍼니가 바로 이것이었다. 제일건설에서 나온 돈이 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으로 세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마침내 뱀의 꼬리를 잡았다. 서연은 자신의 발견을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그의 손가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였다. 잘했다는 긍정의 신호와 함께 다음 지시가 이어졌다. 그 돈의 최종 목적지를 찾아 최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방역이 진행되는 동안 적의 의심도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다음 날 강민혁은 집사로부터 서재에서 있었던 소동을 자세히 보고받았다. 박화영은 그저 미친 며느리의 해프닝으로 치부했지만 강민혁은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왜 하필 형의 서재였을까? 그가 자신에게 물을 쏟았던 일, 자신의 통화를 엿듣는 듯한 위치에 있었던 일 등 사소하게 넘겼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며 불길한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는 척하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형수님.
그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보고는 바보처럼 헤헤 웃었다. 도련님이네. 나랑 같이 꽃에 밥 줄래요? 강민혁은 그녀의 연기를 무시하고 본론을 꺼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무심한 척 말했다. 어제 제일건설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형수님 안부를 묻더군요. 혹시 아는 사이입니까? 제일건설. 그 단어가 서연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졌다.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린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강민혁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호랑나비를 발견한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와, 나비다. 노랑나비. 그녀는 물뿌리개를 내팽개치고는 나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나비야, 이리 와. 같이 놀자. 그녀는 아이처럼 깔깔거리며 정원을 뛰어다녔다.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강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가 나비를 외치기 직전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지성의 빛을. 그것은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경계심이었다. 의심의 씨앗은 그렇게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마냥 모자란 여자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 강민혁의 의심은 이제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인 위협이 되어 한서연의 목을 조여왔다. 그날 밤, 그녀는 강태준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전부 보고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의 미친 연기가 충돌했던 아찔한 순간까지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대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만 해서는 언젠가 꼬리가 잡힐 것이 분명했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판을 뒤흔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강태준의 손가락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분명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였다. 그들의 목표는 현재 강민혁이 총책임자로 있는 은평 신도시 개발 사업의 입찰 건이었다. 진성그룹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강민혁은 이 사업을 성공시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계획은 완벽한 역정보를 흘려 강민혁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유일한 충신인 조상무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조상무는 강태준이 쓰러진 후 박화영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않은 인물이었다. 문제는 서연이 어떻게 감시를 피해 그를 만나느냐였다. 이번에도 그녀의 무기는 광기였다. 다음 날 서연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식탁을 뒤엎으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인형, 내 에밀리 인형 사줘.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힌 에밀리 인형.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여기서 굶어 죽을 거야. 그녀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다. 박화영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다. 알겠다. 그러니 당장 일어나지 못해. 비서실에 연락해서 오늘 당장 백화점에 다녀오도록 해. 서연은 눈물을 뚝 그치고 환하게 웃었다. 기사 딸린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는 창밖을 보며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들을 은밀히 따라오는 검은색 세단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강민혁의 지시 분명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 도착하자 서연은 더욱 격렬하게 난동을 부렸다. 이거 아니야. 내가 말한 에밀리가 아니잖아. 더 반짝이는 걸로 가져와. 그녀는 진열된 인형들을 집어던지며 직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라운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감시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린 틈을 타 서연은 화장실 가고 싶어 라고 소리치며 비상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미리 약속된 장소인 비상계단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조상무를 발견했다. 시간은 단 1분. 강태준 대표님이 보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품속에서 작은 토끼 인형을 꺼냈다. 이 안에 USB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해. 바로 그때 계단 아래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조상무에게 인형을 떠넘기고는 다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토끼야, 어디 숨었니? 나랑 숨바꼭질 하는구나. 그녀를 쫓아온 비서와 경호원들은 계단에 쭈그려 앉아 벽에 대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상무는 강태준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는 입찰 경쟁사의 정보를 빼내려는 강민혁의 스파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척 위조된 입찰 예상가와 해당 부지에 심각한 집안 결함이 있다는 가짜 지질 보고서 정보를 흘렸다. 정보는 즉시 강민혁에게 보고되었다. 강민혁은 의심했지만 정보의 출처가 조상무라는 사실에 이내 모든 경계를 풀었다. 조상무는 아버지의 사람이지 배신한 강태준의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뛸 듯이 기뻤다. 경쟁사는 높은 가격을 부를 것이고 자신은 집안 결함을 핑계로 입찰가를 대폭 낮춰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고 이사회를 설득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되기 전날 밤,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서연은 강태준의 침대 곁을 지키며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다. 만약 계획이 실패한다면, 강민혁이 미끼를 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틀렸으면 어떡하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속삭였다. 대답 없는 남자에게 묻는 공허한 질문이었다. 그녀의 불안과 공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그때였다. 미동도 없던 강태준의 손이 아주 천천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지독히도 느리게 허공을 가로질러 침대 시트 위에 놓인 서연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그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다. 놀란 서연이 고개를 들자 강태준의 눈이 그녀를 고요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괜찮다고, 혼자가 아니라고, 나는 너를 믿는다고.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다. 이것은 계약이나 거래가 아니었다. 끔찍한 거짓과 위험 속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의지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가 복수를 꿈꾸는 냉철한 CEO일 뿐만 아니라 자신처럼 고통받고 싸우고 있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두려움 때문에 떨리던 심장은 어느새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으로 인해 더욱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다. 은평 신도시 개발 사업의 최종 낙찰자가 발표되었다. 진성그룹은 입찰에 참여한 기업 중 압도적인 최저가로 탈락했고 경쟁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업권을 따냈다. 진성그룹이 제기했던 집안 결함 문제는 언론에 의해 근거 없는 뜬소문으로 밝혀졌다. 강민혁의 재앙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 진성그룹은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업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경악과 불신, 그리고 처절한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덫은 그의 목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은평 신도시 개발 사업 입찰 실패에 후폭풍은 거셌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재계는 강민혁의 경영 능력에 대해 노골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저택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박화영은 이성을 잃고 강민혁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멍청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따위 일 하나 처리 못해서 다 말아먹어. 어머니, 제가 뭘 안다고요. 그 정보가 가짜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서연은 그들의 추악한 싸움을 2층 복도에서 우연히 들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침내 박화영은 결단을 내렸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겠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내 아비의 모든 권한을 정식으로 박탈해야겠다. 더 이상 저 식물인간에게 회사의 발목을 잡힐 순 없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서연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있는 강태준을 향해 속삭였다. 때가 됐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손가락이 단호하게 한번 움직였다. 결전의 시간이 온 것이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날 밤 서연은 더 이상 미친 척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다. 금융분석가로 일하던 시절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텅 비어있던 눈은 예리한 총기로 가득 찼다. 바보 같은 소녀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냉철하고 지적인 전문가 한서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태준과 함께 수집하고 분석한 모든 자료를 태블릿 PC에 정리했다. 제일건설의 비자금 내역, 싱가포르 유령 회사와의 거래 증거, 그리고 최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흐름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다. 걱정 말아요. 그녀는 잠든 척하는 태준의 손을 처음으로 힘주어 잡았다. 당신이 내게 주었던 기회, 내가 반드시 승리로 보답할 테니까. 진성그룹 본사 3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화영은 비통한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강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죽은 듯이 앉아 있었다.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는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박화영은 은근슬쩍 강태준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의식 없는 총수에게 언제까지 회사의 운명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부사장인 민혁이에게 힘을 실어주어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조상무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강태준이 앉아있는 휠체어를 밀며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오는 한 사람. 바로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수룩하고 정신이 나간 줄로만 알았던 총수의 아내가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냉철하고 위압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박화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들이야. 당장 끌어내지 못해. 그녀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다. 어머니. 그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강태준의 입에서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화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서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온 것뿐입니다. 그는 조상무의 도움 없이 스스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몇 달 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흔들림 없는 움직임이었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이 일어섰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내이자 당신들이 우습게 봤던 덕분에 이 회사를 구한 1등 공신입니다. 태준의 말에 이어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박화영 회장님, 그리고 강민혁 부사장님, 이번 입찰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두 분이서 수년간 저질러 온 불법 비자금 조성과 횡령 사실을 덮기 위한 계획된 실패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떠올랐다. 제1건설의 비밀 장부였다. 서연은 막힘없이 자금의 흐름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통해 돈이 세탁되는 과정, 그 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그녀의 완벽한 브리핑에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날조된 거라고.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강민혁이 자신의 스파이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역정보를 사실로 믿고 기뻐하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준이 결정타를 날렸다. 제가 당한 교통사고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복구한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사고 직전 고용된 운전기사가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는 내용이었다. 강민혁 부사장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일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박화영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아니야, 이건 전부 모함이야. 저것들이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녀의 우아한 가면이 벗겨지고 탐욕과 공포에 휩싸인 추악한 맨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서연에게 달려들어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지만 조상무에게 저지당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조상무가 미리 연락해둔 보안 요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선언과 함께 박화영의 처절한 비명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길고 길었던 거짓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수라장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폭풍을 헤쳐왔다는 깊은 유대감이었다. 진성그룹의 추악한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박화영과 강민혁 모자는 구속 수감되었고 그들과 결탁했던 비리 정치인과 임원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강태준은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사태 수습의 최전선에 나섰다.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부패한 인사들을 모조리 해고했으며 투명한 경영을 약속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의 단호하고 신속한 위기관리 능력에 여론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진성그룹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며칠 후 한서연은 강태준의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과거 그들의 비밀 장소였던 침실이 아닌 공식적이고 거대한 권력의 중심부였다. 태준은 검은색 슈트를 입고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예전에 냉철한 CEO의 모습이었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어딘가 복잡해 보였다. 그는 말없이 서류 몇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첫 번째는 그녀 아버지의 모든 부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두 번째는 그녀의 개인 계좌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입금되었음을 알리는 확인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서류는 이혼 합의서였다. 그의 서명란에는 이미 단정한 필체의 사인이 되어 있었다. 계약은 완수됐어.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어. 이건 약속했던 보상이야. 그리고 이건 당신이 원하던 자유. 그는 마치 지독히도 어려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파트너에게 말하듯 철저히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서연은 하얀 종이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다. 족쇄로부터의 해방, 새로운 삶의 시작. 그녀는 이 종이 한 장을 손에 넣기 위해 목숨을 걸고 미친 척 연기를 했다.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아려오는 것일까? 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까? 고마워요. 그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서연은 서류들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강씨 집안의 며느리도 미친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로운 한서연이었다. 그런데도 기쁘지가 않았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매일 밤 숨죽여 나누었던 비밀스러운 대화들, 그의 작은 손가락 움직임 하나에 울고 웃었던 순간들, 그리고 입찰 결과를 기다리던 밤, 자신의 손등을 감싸주던 그의 차갑지만 따뜻했던 손의 감촉.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연기한 것은 미친 여자였을 뿐, 그와 함께 싸우고 그를 걱정하고 그에게 의지했던 감정들은 모두 진짜였다는 것을. 계약의 끝은 어느새 시작되어 버린 감정의 끝이 될 수 없었다. 한편 강태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수많은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거대한 회장실은 그녀가 없으니 차갑고 생기 없는 공간에 불과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렸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바보처럼 웃던 얼굴, 슬픔을 감추던 눈빛, 그리고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이사회에 섰던 그 눈부신 모습까지. 그는 조상무를 불렀다. 한서연 씨, 떠날 준비는 다 마쳤는가? 조상무는 안타까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직 서명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보내실 겁니까? 사모님 같은 분은 회장님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겁니다. 조상무의 말은 그의 마음을 정통으로 찔렀다. 그는 계약대로 그녀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본심은 그녀를 붙잡고 싶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서명하지 않은 이혼 서류를 들고 회장실로 향했다. 태준은 홀로 야경이 펼쳐진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섰다. 그리고 서류를 그의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서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그냥 계약이었나요? 당신에게 나는 그냥 쓸모있는 장기말이었나요? 그녀의 돌직구에 태준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 한 뼘도 차에 되지 않았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은 내 예상을 전부 깨뜨렸어. 당신이 미친 척 연기를 할 때도, 내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었을 때도, 나를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도, 내 심장은 단 한 번도 당신에게서 눈을 뗀 적이 없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계약은 끝났어, 한서연.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어. 이건 계약이 아니라 내 진심이야. 부디 내 곁에 당신의 의지로 머물러 주면 안 될까?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비는 그쳤고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한서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찾아온 따스한 봄을 맞이하는 해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결국 이 종이를 선택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서연은 펜을 드는 대신 서류를 양손으로 잡았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반으로 쭉 찢어버렸다. 그리고 또 한 번. 하얀 종이 조각들이 그녀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어차피 서명할 생각 같은 거 없었어요. 그녀가 눈물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태준은 온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을 품에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나누는 어떤 계산이나 연기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옹이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그의 품속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는 이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여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을 해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저택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유일한 진실이었다. 고마워, 한서연. 내 세상으로 돌아와 줘서. 나야말로 고마워요. 내 손을 놓지 않아 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아는 채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지독했던 밤이 가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 주 후 진성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서연의 가족 역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주말 오후, 태준은 서연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다. 화려한 레스토랑도 시끄러운 파티장도 아니었다. 그저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곳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우리의 시작은 최악이었어.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거짓된 결혼식, 텅 빈 서약,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지. 그 기억을 전부 지워주고 싶어. 그리고 새로운 기억으로 채워주고 싶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이 놀라 숨을 멈췄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밤하늘의 에케티티 별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사파이어 반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의 눈을 닮은 반지를 찾고 싶었어. 거짓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던 그 강하고 푸른 빛을.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한서연, 계약의 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자로서 이번에는 진짜로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의 진지한 프로포즈에 서연은 웃음과 함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네, 좋아요. 당신과 함께라면요. 태주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계약의 족쇄가 채워졌던 그 손가락에 이제는 사랑의 약속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두 번째 결혼식은 일주일 뒤 가족들만 모인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수많은 하객들과 거짓된 축복으로 가득 찼던 첫 번째 결혼식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따스한 햇살 아래 서연의 부모님과 조상무가 증인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미소는 진짜였고 그녀를 바라보는 태준의 눈빛은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강태준은 아내 한서연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서약은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된 약속이었다. 1년 후 한서연은 더 이상 회장 사모님으로만 불리지 않았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감사팀 총괄 이사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정직함은 그룹의 낡은 관행을 바꾸고 투명한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가장 믿음직한 사업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다. 어느 주말 아침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설립한 장학재단의 청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쪽에 육아시설을 더 짓는 게 좋겠어요. 아이를 가진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요. 서연의 제안에 태준이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역시 한 이사님이야.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의 장난스러운 말에 서연이 웃으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함께 발코니로 나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어둠과 거짓 속에서 서로를 알아본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눈부신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다.